총선을 19일 앞두고 여야는 부동층이 많은 중원 지역에서 표심 잡게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충남과 경기 남부에서, 이재명 대표는 충남 서산과 아산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기호 4번을 위해 국민의 미래의 지역구 의원 5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변호로 논란이 된 조수진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북 의뢰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이종섭 대사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쟁점을 짚어보고, 여당의 전국 위기론과 야당의 낙관론, 경계 등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40 총선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스윙보터이자 격전지인 충청 등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령과 당진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 당정 갈등 잠재우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 날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격전지인 보령과 서천 등이 있는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에서 새누리에 나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까지 치고 올라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종섭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 사퇴로 짐을 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수처 정치공작설에 힘을 실으며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여권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사법 시스템은 존중하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갈등 봉합에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최근 불거졌던 갈등설을 일축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례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마감 날인 오늘 김병욱, 김영식 의원 등 지역구 의원 5명을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로 보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 의뢰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변호와 관련해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의 눈높이와 달랐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한민수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빚은 조수진 변호사. 조 변호사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의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고 초등학생 여아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게 알려져 논란을 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있었던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변호에 대한 별도의 사과 입장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한 대변인을 후보로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현역이자 경선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 대신 친명계를 공천했다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여기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틀째 충남을 찾은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대일 외교 등을 언급하며 친일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출을 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지지합니까, 여러분? 핵 오염수 방출 때문에 여기 어물 시장도 다 피해보지 않습니까? 또 서산 태안 상대 후보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양성의 대표 사례로 표현한 사람이 자주독립 국가의 국회의원을 해서 되겠냐며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개혁신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슬로건으로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발표하며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1번 이주영 후보와 2번 천하람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양양자 원내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원욱 양정숙 의원, 허은하 수석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상임 고문 역할을 맡아 정책이나 유세 지원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개혁신당은 비례 순번으로 인한 내부 갈등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분열할 권리도 포기할 자유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가 극단의 선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개혁신당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 슬로건으로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오영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그래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겼고 그리고에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란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소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장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꺼지지 않은 당정 불씨. 네, 이 지난 1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 갈등설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주 초반 이 네. 또다시 당정 갈등, 윤한 충돌 이 같은 제목의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난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뭐 언론인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이 가장 그 민심에 집중하는 시간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해결을 위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2차전으로 번질까 우려됐던 갈등 조짐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고 이 대사는 어제 귀국한 건데요. 지난 1월 때처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이번 선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민의힘 내부에 번졌고 이 대통령실도 같은 인식을 하면서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두 사람이 함께 이 천안함을 둘러보며 두 번째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것처럼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서로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조금 수정하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 반대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군을 살펴보면 당선권이 10번대에 이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을지의대 부교수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 멤버들입니다. 네. 이 반면에 윤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선권 바뀐 20번대 중반으로 밀려나면서 주 후보가 아예 후보직을 사퇴하고 오늘 대통령 민생특보로 전격 임명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도 비례 명단에 즉각 반발했고요. 결국 국민의 미래 측은 재의결을 통해 이 지적을 받아온 호남과 당직자 홀대 부분을 일부 조정했지만요. 이 당정 갈등의 원인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계인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막말 논란으로 이 부산 수영 공천이 철회됐는데요. 하지만 장 후보가 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 추측성 기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제 공천 잡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이제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 등록까지도 오늘 모두 마친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례 46석의 주인공은 네. 이 비례 명단이 발표된 이후 이 국민의 미래는 논란 끝에 이 재의결 절차까지 밟았고요. 네. 개혁신당도 이 양향자 원내대표가 잠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네. 오늘 후보 등록을 끝으로 이 정치권이 46석이 걸린 비례대표 후보군 선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명단과 순번을 이제 다 확정을 했고 어디까지가 이제 당선권인지를 놓고 경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번에도 결국 위성 정당을 탄생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준연동형이 유지되면서 이 꼼수다, 비례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위성 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내놨지만요. 비례를 뽑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이제 후보 명단을 보면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되는 그런 안정권 번호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 앞자리는 그야말로 상징성을 가진 자리인데요.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이 국민의 미래와 민주당이 추진한 야권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를 가진 여성 후보를 공통으로 배치하면서 이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고요.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정당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은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를 앞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당 목표를 분명히 했고요. 조국 대표를 2번으로 안정권에 배치했습니다. 이번 비례 후보군에는 특이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에서도 연이어 의정활동을 펼치는 비례 재선 의원이 곧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비례대표 연임은 사례가 드문 일인데요. 국민의 미래에서는 당선권이 15번에 김혜지 의원이 올랐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역시 당선권인 6번에 용혜인 의원이 배치돼 사실상 22대 국회에 재입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 의원은 원래 이제 한 번이 원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은 22대에서는 2명이 비례 재선 의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강북을 전략 공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는데요. 민주당의 이 서울 강북을 공천이 논란을 더해서 이 오늘 현역의 박용진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 사실상 낙마를 했고요. 네. 민주당이 오늘 이 한민수 대변인을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시키면서 이 강북을 공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경선은 할 시간이 없었죠.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박용진 의원이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은 게 결국 이 논란이 반복된 주 원인의 이제 하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으면서 네. 두 번의 경선에서 모두 30% 감점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박 의원을 꺾고 강북을 공천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과거 목발 경품이라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철회됐고요. 두 번째 경선에서는 역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감점과 가산점 그리고 경선 투표 대상 논란 속에서 대결을 펼친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박 의원이 결과에 승복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 변호사가 이 과거 성범죄자 변호 관련 논란으로 결국 어젯밤 늦게 자진 사퇴했습니다.
두 번의 경선을 거친 박 의원 이 강북을 공천 확정을 기대했겠지만요. 민주당은 차점자는 우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극적으로 이 본선에 오르게 됐고 국민의힘 박진웅 후보와 총선 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야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운 용사들의 헌신을 한 목소리로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다 최전선에서 끝까지 조국을 지킨 영웅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55명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굳건한 평화야말로 최고의 호국 보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부터 3일간 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명부에서 빠져 있거나 잘못된 표기가 있으면 열람기간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9일에 최종 확정되는데 선거일 22일 전인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특권 의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사법 질서를 유린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고 적시한 언론 공지를 낸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막오른 본선 경쟁입니다. 총선을 20일 앞둔 어제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청을 받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은 방금 전인 오후 6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됐는데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기탁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과 29세 이하의 경우, 그리고 30세부터 39세의 후보자에겐 각각 50%와 30%라는 감면 제도도 적용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는데요. 선관위는 오는 25일 의석수에 따라 총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선거 보조금 액수의 기준도 의석수가 됩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앞번호를 배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 보조금의 규모도 결정되는 만큼 정당의 의석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선거 기간이 개시되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 선거 운동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기자회견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 들고 하시던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운동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습니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나 소품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그 다음은 오롯이 유권자의 선택 시간이 되는데요. 각 당이 분석한 서울 지역 판세를 살펴볼까요?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을 10곳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열세 지역은 21곳으로 현저히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여유로워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32곳을 우세 지역으로 박빙 9곳, 열세 7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전체 선거 판세를 좌우할 만큼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 수도권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찾은 여야 수장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수도권 승리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는 선거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심판의 회초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행동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실천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된 이후로 매번 유권자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때문에 사전투표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 도입 10년째를 맞은 만큼 더 많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수검표 절차 추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데 방점을 둔 건데요. 때문에 선거 결과는 예전보다 늦은 새벽 2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입니다. 본선 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총선 진검승부가 시작되면서 남은 기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전 국민의힘 조광특위 위원이신 하민경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민경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좀 보셨을까요? 네, 여러 번 많이 봤고요. 네. 정말로 재밌게 보고 또 여심을 저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좀 호흡은 잘 맞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상당히 사적으로 친한 관계이고요. 정말입니까? 예, 모임을 또 할 정도로 네. 제가 그리고 같은 연배인데 변호사로서도 그리고 이게 정당 활동하시는 분으로서도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훌륭하신 변호사님입니다. 덕담까지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훈훈하면 네.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는 네. 날카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분석 두 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을 하면 좀 이게 급한 불이 꺼지려나 했더니 더욱더 이렇게
불씨가 더 커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야당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을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같이 묶어서 쌍특검 그리고 일국조 공세를 펴고 있고요. 여당은 조속한 공수처 수사와 함께 한편에선 이종섭 대사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 사태를 키운 건 사실 대통령이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신임 명을 받긴 했지만 원본도 임명장도 못 갖고 갈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도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현재 법률적으로 놓인 상황은 피의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느냐라고 하지만요. 피의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에 가서 조사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수사는요. 지금 그 윗선으로는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겨냥할 수밖에 없는 수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최상병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수사단에서 경찰청 이첩하기 전에 수사 브리핑 하기로 했고요.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는 마무리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죠. 그렇다면 장관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윗선이란 건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있는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호주 대사로 부임을 하면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직항 노선이 없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리스번을 경유해서 갔는데 9시간 반입니다.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환 조사받기 여의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이건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선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큰 쓴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국면 자체가 어려워지니까요. 네, 일단 빨리 불러달라. 나는 이 조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문제는 공수처 이게 조사가 이게 고발 이후에 7개월이나 사실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공수처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종섭 저희 대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이제 바로 조사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만약에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수처가 이제까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이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이게 변호사로서 보면은 출국 금지를 하는 그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혹시 외국으로 이제 도피를 했다가 수사를 받지 않을까봐 이런 게 우려가 돼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구속영장 실질영사 그 심사가 나왔을 때 계속 영장을 기각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내가 당대표인데 뭐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이게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 뭐 해외 도피를 해서 이렇게 뭐 하는 프레임을 아무리 씌워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떻게든 이제 야당이 그런 프레임을 씌울 텐데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종섭 대사로서의 그런 뭐 문제점이라든지 전문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출국 금지 해제한 게 이게 적절하냐 그리고 또 해외 도피 우려가 없었느냐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느니만큼 사실 이제 공수처는 더 이상 뭐 무능하다 뭐 이제까지 수사를 왜 안 했냐 이런 이제 오명을 좀 벗어나고 이게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조속히 이제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저도 안타까운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또 대사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을 받을 그런 빌미를 좀 제공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여당 이제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안타깝고 힘든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하루 많은 기사가 나왔던 게 그 조수진 후보, 강북을 후보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시끌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수진 후보가 SNS에 그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뭐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두 분이 또 변호사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대신 한민수 대변인이 나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강북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후보에 이어서 조수진 후보 낙마 그리고 후보 등록 막판까지 이렇게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한민경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비명 이제 횡사, 친명 횡재라는 거에 이제 끝판왕이 아닐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거는 사실 강북 의뢰 지역 구민들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천 잡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친명 인사들만 골라서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원칙도 없고 이렇게 공천을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고요.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뭐 국민들의 대표를 세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방탄당 조금 더 탄탄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수호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고요. 네. 이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뭐 목발, 뭐 경품 이런 막말로 사실은 후보 공천 이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최소한 기본적인 거라도 이제 뭐 검증을 하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냈었어야 되는데, 네. 조수진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변호사지만 네. 변호사로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을 이제 변호를 해도 이게 변호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직업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또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민변 출신 이제 변호사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그 내용을 사실 보면 아동 피해자, 그 6학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동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어요. 그 가해자 성범죄자를 이제 변호를 하면서 그 이렇게 좀 성병이 이게 감염된 게 혹시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혹시 피해자 아버지와 성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2차 가해를 가했을 만큼 좀 그런 변호를 사실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10세 여아 이제 성착취물을 이제 제작한 그런 가해자를 변호를 하면서 그런 부분 집행유예를 잘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글을 본인 이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삭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검증도 없이 후보를 올렸다가, 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번째로 비명 횡사 당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큰 이제 친명 횡재의 수혜자는 한민수 대변인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재명의 대변인으로서 이재명의 입이라고 이제 불리신 분이잖아요. 제가 조금 이게 다른 당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제가 좀 오지랖일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오늘 당장 이제 후보 마감일인데 한민수 대변인 이제 전략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또 검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걱정이 사실 되고요. 네. 이렇게 정말로 공천을 해도 되는 것인가? 네, 국민이 정말 잘 저희가 선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막판까지 공천 잡음이 있고 네. 이 후보에 대한 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비판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 공당에 이제 당의 대변인을 하고 오랜 기간 일단 당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에는 좀 노출되는 삶을 살았던 부분은 있지만, 이제 짚어주신 대로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검증 과정이 사실상 대단히 임박해서 이 본선행 티켓을 사실상 거머쥐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새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조수진 변호사 아닙니까? 전 두 가지 층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는 성범죄자를 변호한 것 그 자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호를 하는 과정 중에서 2차 가해 논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제 주변에 어떤 변호사한테 물어도요, 어떤 범죄자를 대리하거나 그 소송 대리 행위를 할 때, 변호 활동을 할 때 그 범죄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헌법상 피의자의 권리예요. 네.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도 아마 이런 이슈를 가진 분이 후보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 그분을 누구를 특정 범죄자를 특정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격하거나 그렇죠.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그게 생각이 비난의 듭니다. 대상 자체는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직업 윤리인 네, 측면이에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이 피해자 미성년자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바로 이 문제 제기를 못했고, 당연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가족이나 이제 친지에 공론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수진 변호사로서는 이 소송인데도 전략을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병을 감염당했다는 건 아마 팩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상해라는 이 사실관계를 좀 덜어내야 될 필요성이 변호인으로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좀 공론화되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다른 제3의 어떤 그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마치 친족 성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변론 전략을 편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 가해인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본인의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판사가, 재판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 플러스 말씀 주신 대로 블로그에 뭔가 본인이 이 승소를 한 좀 자랑스러운 사례로 또 거명한 것이 인권 변호사로 본인이 활동을 하고 이제 스스로 자칭했던 부분과 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글을 올렸으니까요. 좀 마무리 단계로 간 것 같고 다만 이 지역의 강북을은 부침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부터 말씀 주신 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건 맞습니다. 목함질에 관련해서 어떻게 경품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강북을 유권자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리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건 이제 한민수 후보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친명 공천으로 여당 측에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승계가 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박용진 후보는 이 경선 처음에는 경선에 3자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결선에 참여를 했고 재심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천 자체 과정에 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다시 전략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도부의 어떤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7대3 비율로 이제 경선에 참여하고 조수진 후보가 처음엔 승소를 그러니까 이기긴 했는데 그 부분도 그 바로 직전에 서대문 갑이 청년 전략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때도 일반 당원 7 그리고 이 해당 지역 당원 3의 비율로 한번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룰을 적용했던 게 이제 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지켜보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뭐 친명 비명을 갈라서 이렇게 공천을 정말 해야 되겠느냐. 또 박용진 의원님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박용진 의원님 죽이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 죽이기 뭐 이런 걸 한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한민수 대변인을 이제 공천을 하고 박용진 의원 3번이나 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죽이기에 쐐기를 박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수진 변호사하고 이제 2인 경선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서 박용진 의원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막 또 뭐 그 시장에서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결과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총선 그 후보 이게 마감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박용진은 어쨌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 정말 비명이어서 죽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공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 이상합니다. 네. 자, 지금 달력을 보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4월 5일입니다.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남은 선거 기간이 단 14일입니다. 이제 여야의 발길이 바빠졌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과 함께 충남 경기남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당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텃밭인 TK 그리고 부산도 어렵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한 1, 2주 뒤쯤 점점 기세를 올려서 한 170석 정도 예상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 말대로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장윤 변호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쉽지 보여요. 않다.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이 다 끝났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요. 당내에서도 사퇴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실상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국내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부를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나 이상한 게요. 원래 나갈 때 내가 왜 도피냐. 바로 4월 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4월 22일 날 예정됐던 연례 회의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지도 않은 회의를 3월 25일인가로 좀 졸속적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원래는 이런 재외공관장 회의가 엄청 언론의 주목도를 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일정 고지만을 사실 외교부 출입 기자들한테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고 왜 됐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렸다는 거예요. 네. 그 의도라는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잖아요. 세수 결손이 작년에 60조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수사를 받겠다는 목적이 원래 목적으로 보여요. 이런 걸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운영 제대로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서울 경기권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요. 네. 이거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읍참마속해야 된다. 엄청 아우성이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야기했을 때 정말 후보로서 땡큐다. 윤희숙 전 의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국 단위로 퍼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 위기론이 전국 맞습니다. 위기론으로 퍼진 것 같다는 김태호 평가가 의원 지금 3선입니다. 뭐 재배치에 따라서 본인 지역구 물려주고 지금 양산에서 겨루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종섭 전 장관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정확하게 수사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귀국했을 때 검찰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8개월인가 부르지 않았어요. 연말엔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수사 쇼핑하듯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하고 즉각 소환에 응하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언제 소환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불러들여서 무한 대기하라는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럼 지금은 맞다라는 건가요?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내에서도 이 부분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계속 어려울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언론들이 이 전국 위기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석 그리고 황상무 요 악재가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온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다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판세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감히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사퇴를 하고 또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회피를 하고 있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 또 조국 대표는 2심까지 해서 실형에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55명의 진짜 그 서해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그런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정말 막말을 하신 천안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말을 한 그런 후보들을 버젓이 진짜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막말을 했던 그런 양문석 후보까지도 버젓이 사실 후보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하게 한 표를 정말 잘 행사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경선까지 나갔다 떨어진 후보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진심이 있고 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설득을 하고 좀 보여주고 힘을 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진짜 그런 막말을 한 그런 후보들을 저희가 뽑는 그런 선거는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유세차라도 타고 정말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자, 민주당 측도 보면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충남 서산 당진 아산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야당 측에서는 범야권이 200석 만들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또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야기까지 막말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도부가 또 입단 속에 나선 것 같은데 곳곳에서 좀 자신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보셨습니까? 이것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네. 아, 우리가 200석 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네, 한다면 예, 네. 지금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 탄핵 가결이 가능한 의석수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필요하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오만하게 비치는 부분은 전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민생 중요하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마트에 가서 대파 지금 한 단에 저도 파를 아껴 먹습니다. 그리고 파 무슨 테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파를 키워서 드시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워낙에 물가가 높아지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대통령 마트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파 한 단을 집어들더니 87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한 5,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게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 중요하다고 하면서 없는 민생 특보 자리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거나 최소한 민생과 붙어있는 분을 모셨어야죠. 주기환이라고 비례대표에서 낙마하신 분을 사실상 모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 시절에 본인의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죠. 그 아들도 이 용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권자들께서요, 국민들께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달라는 것 이전에 이 정부를 심판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법한 그리고 오만해 보일 법한 200석 우는 발언은 네, 정말 네. 저는 나오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자신감을 표출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자신감이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오만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이찍이라든지 아니면 몰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정체 품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또 마음대로 재판을 불출석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또 연기하고 나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절대 권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까지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유시민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배지를 길 가다가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총선 정말 저희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현명한 국민들이 한 표를 정말 엄중히 행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민주당에서 작용을 할 거라고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다 무조건 될 거야 지역에서 이렇게 200석이 넘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이렇게 표를 또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함인경 변호사께서 이재명 대표 재판 불출석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두 분 다 변호사니까 이 질문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을 했는데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의해서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은 이유가 될 수 없다. 강제 소환, 강제 구인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 좀 장윤미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기소 자체에 대해서 검찰의 어쨌든 정치적 기소다 이런 부분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 사법 단계로 갔으면 그 과정에는 충실히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유 중에는 이제 당대표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 유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관심이
없어야 되고 없는 게 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제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영장 발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재판부도 네.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임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느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의뢰인들이 아 이렇게 미뤄도 되는구나.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불어대도 안 나가도 되는구나. 뭐 선거 때문에 아니면 또 재판 전에 단식하느라 건강이 악화돼서 못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까지 있으면서 처음 보거든요. 그럼 선거를 이유로 안 나간다. 이거는 선거 이 기간 중에 재판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사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견이 당연히 된 부분인데 그럴 거면 이제 총선에 불출마했었어야 되고 당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당연히 재판은 일반 국민들처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보는 보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이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 재판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소환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꼭 참석을 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재판에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맹점 각각 살펴봤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갈 길이 바쁜 거대 양당에 비해서 제3지대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개혁신당은 공천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총선 슬로건을 공개를 했는데 하지만 그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에 밀려서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녹색 정의당 역시도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제3정당에는 봄날이 찾아올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 말고는 이제 조금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할 것 같은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정봉주 그 전 의원이 만들었던 그런 그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시민당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파이를 키워보겠다라고 같이 나오다가 이게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고 더불어시민당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이제 서로 막 싸우면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린민주당은 세석 확보로 이제 그쳤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이중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점점 조국 혁신당으로 몰리는 것 같으니까 점점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몰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국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뷔페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두 분 다 이 총선에 정말로 개인적인 사활, 개인적인 목적이 강하게 있잖아요. 조국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뭐 하는 게 이게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본인이 이제 뭐 징역형을 살아야 될 그런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붕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두 분의 또 개인적인 목적은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궁금하고요. 조국 혁신당도 이게 조금 지금은 이제 되게 또 우호적이고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지만 엄중한 그런 국민들의 이제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3지대는 좀 어떨까요? 정말 저는 좀 그래도 제3지대가 조금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나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분들이 또 많이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돌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좀 여러 가지 많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짧게 좀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양당을 심판하겠다면서 제3지대에 깃발을 꽂았는데요. 네. 그 둘 사이에 사소한 이견도 봉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실기했고요. 기회를 놓쳤고요. 당원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제3지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건 개혁신당이었는데 네. 주목도가 떨어졌죠. 새로운 미래 어떻습니까? 사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호남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본인이 광주 출마 선언했지만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조차 얻지 못하면서 이게 그냥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한민경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